혼인날 밤, 도망친 아씨를 대신해 한 여종이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들키는 순간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거짓 혼인이었지만 그녀는 그 집안에 남아 모든 것을 짊어졌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도망쳤던 진짜 아씨가 다시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며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 과연 누가 끝내 그 자리에 남게 될까요? 가장 천한 선택이 가장 높은 자리를 바꾸게 된 이 기묘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답니다. 배씨 집안이라 하면 고을 안팎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대대로 향리벼슬을 이어온 집안으로 살림이 넉넉하고 안주인의 손길이 따뜻하여 이웃 마을까지 칭송이 자자한 곳이었더랍니다. 그런데 이 번듯한 집안에 곱디고 온 딸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채영이라 했어요. 채영아 씨는 얼굴이 백꽃처럼 희고 바느질 솜씨가 빼어나 고을 안팎으로 중매가 끊이지 않았더랍니다. 그리하여 마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골라 정해두신 혼처가 있었으니 이웃 고을의 강씨 집안 도련님 강치원이라는 자였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 소문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관이었더랍니다. 해가 뜨면 저잣거리 술집에 들어누워 소주를 퍼마시고 해가 지면 노름판을 전전하는 천하의 건달패라는 것이었지요. 마님께서 어찌하여 하필 저런 집안의 혼처를 정하셨냐고 고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집안 어른의 뜻이니 누가 감히 입을 놀리겠소이까. 혼인 날짜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그 밤이었습니다. 배씨 집안에 몸담은 여종 가운데 단이라는 처자가 있었어요. 월 나이는 채영 아씨와 비슷했고 셈을 할 줄 아는 데다 약초에 밝아 아씨 곁에서 가장 오래 수발을 든 아이였더랍니다. 단이는 그날 저녁도 아씨 방 아래에서 빨래를 거두며 밤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새벽녘 첫닭이 울 무렵 안채에서 날카로운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이가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마님은 채영아 씨의 텅 빈 방 앞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방 안은 쥐 죽은 듯 비어 있었고 뒷문만 삐걱 열려 있었더랍니다. 이불 아래에는 꾹꾹 눌러 쓴 쪽지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으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 불효막심한 딸을 용서하소서. 그게 전부였답니다. 채영아 씨가 고을 약재상 아들과 눈이 맞아 한밤중에 주랭랑을 놓아버린 것이었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뒤졌지만 두 사람의 자취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동력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더랍니다. 파혼 소식이 고을에 퍼지는 날이면 집안 체면은 물론 병석에 누워 계신 큰어른의 가슴에 못을 박는 꼴이 될 것이었지요. 마님은 그야말로 땅이 꺼지는 심정이셨을 게외다. 마침내 마님이 단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한약 냄새와 눈물 냄새가 뒤엉켜 있었어요. 마님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시다가 단이의 손을 와락 쥐셨더랍니다. 그 손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단 하루만 아씨 노릇을 해다오. 혼례만 넘기면 내 모든 것을 걸고 네 앞길을 열어주마. 단이의 머릿속이 텅 비는 듯 했습니다. 들통이 나는 날에는 목숨이 경각에 달릴 것이 뻔한 일이었어요. 미천한 종년이 양반 규수를 사칭하여 혼례를 올린다는 것이 탄로나면 당장 곤장 아래 엎드려도 할 말이 없는 노릇이었더랍니다. 허나 갈 곳 없던 시절 군말 없이 걷어주고 글자와 약초까지 가르쳐준 은혜를 떠올리니 차마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지요. 단이는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족두리를 얹고 연지를 찍은 단이의 얼굴은
캐거울 속에서도 자기 것이 아닌 듯 낯설기만 했어요. 마님은 아무 말 없이 작은 헝겊 보자기 하나를 다니의 손에 쥐어주셨고, 다니는 깊이 엎드려 마지막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가마문이 닫히고 가마채가 하늘로 들리는 순간 다니는 이를 악물었어요. 강씨 집안 마당에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촛불이 일렁이고 맞절을 올리는 그 자리에서 다니는 내내 숨을 삼켰더랍니다. 면사포 사이로 흘깃 바라본 신랑 강치원의 얼굴은 참으로 기이했어요. 혼례를 치르는 내내 단 한 번도 다니를 똑바로 보지 않았고 굳게 담은 입술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더랍니다. 온 고을에 소문난 건달패치고는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었지요. 흥청대며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할 줄 알았더니 혼례 자리에서조차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더랍니다. 혼례가 끝나자 강치원은 다니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더랍니다.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다니는 아직 촛농이 흐르는 촛대 앞에서 한동안 넋을 놓고 앉아 있어야만 했지요. 혼례를 치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니는 새벽같이 눈을 떴어요. 낯선 석가래가 눈에 들어왔고 싸늘한 냉기가 코끝을 찔렀더랍니다. 잠깐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여기는 강씨 집 안, 그리고 자신은 아씨 대신 이 집에 들어온 여종 단이었더랍니다.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군데군데 곰팡이가 핀 벽지 틈으로 새벽바람이 스며들었고 부뚜막에는 불씨가 꺼진 지 오래였어요. 구석에는 빈 술동이 서너 개만 뒹굴고 있었더랍니다. 온 고을에 소문난 건달패의 집치고는 흥청망청 쓴 흔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으니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었지요. 다니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뚜막에 불을 지피려는데 안채 쪽에서 종종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매에 주름이 깊이 팬 늙은 할멈이었어요. 강치원이 어릴 적부터 이 집을 지켜온 막순 할멈이었더랍니다. 집안 형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차마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충직한 사람이었지요. 귀가 어둡고 눈이 침침한 터라 살림에는 거의 손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더랍니다. 막순 할멈은 다니를 보자마자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허리를 굽혔어요. 아이고, 새아씨, 이 추운 새벽에 벌써 일어나셨습니까요? 어서 들어가 계시지요. 다니는 속이 뜨끔했습니다. 새아씨라는 말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더랍니다. 허나 눈이 침침한 막순 할멈은 다니가 진짜 아씨인지 여종인지 분간할 재간이 없었으니 그저 새색시가 부지런하다며 연신 감탄할 뿐이었지요. 제가 허리가 영 말을 안 들어 살림을 못 챙겼습니다요. 아이고, 이 죄 많은 것을. 다니는 손사래를 치며 막순 할멈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뚜막에 불을 지폈어요. 막순 할멈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눈이 침침하니 그냥 넘어갔더랍니다. 울고 싶은 밤일수록 손을 놀려야 한다는 것을 다니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지요. 정작 신랑 강치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요? 막순 할멈에게 물어보니 어젯밤 혼례가 끝나자마자 나가더니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더랍니다. 첫날 밤부터 종적을 감춘 신랑이라니 다니는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오히려 마음 한편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보다 당장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더랍니다. 강치원이 돌아온 것은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상투에 구겨진 두루마기를 걸친 채 술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어요. 그러나 다니의 눈은 이미 이상한 점을 잡아내고 있었더랍니다. 취기 어린 눈이어야 할 그 눈동자가
어딘가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발걸음도 비틀거리는 것 같으면서 한 번도 중심을 잃는 법이 없었더랍니다. 참으로 기이한 건달이었지요. 강치원은 단이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툭 내뱉었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거든 막순에게 이르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을 밖에서 보낸 것에 대한 사과도 설명도 없었어요. 단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강치원은 사랑채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기묘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강치원은 날이 밝으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어요. 어떤 날은 술 냄새를 물씬 풍기며 비틀거렸고 또 어떤 날은 옷자락이 찢어지고 관자놀이에 시퍼런 멍이 든 채로 돌아왔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빨래터에 모여 혀를 끌끌 찼지요. 어쩌다 저 건달한테 시집을 왔담. 참 팔자도 사나운 것이. 그 말들이 단이의 귀에 고스란히 박혔지만 단이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강치원의 모습과 자신이 눈여겨보는 그의 모습이 어딘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막순 할멈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이를 보며 혼자 고개를 끄덕이곤 했더랍니다. 역시 세아 씨는 속이 깊으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나 정작 단이의 마음을 긁어대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강치원이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담장을 훌쩍 넘어 사라진다는 것이었더랍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사람이 담장을 넘는 몸놀림이 어찌나 날렵한지 단이는 제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어요. 막순 할멈은 귀가 어두워 그 인기척조차 알아채지 못한 채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지요. 도대체 이 건달은 밤마다 어디를 가는 것이란 말인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단이가 어느 날 밤 조심스레 강치원의 사랑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술병이 나뒹굴 것이라 생각했던 방 안에 낡고 해진 서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었어요. 병법서로 보이는 책, 고을 산새와 물길이 빼곡히 그려진 지도, 알아보기 힘든 암호 같은 글씨가 가득한 종이까지. 단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더랍니다. 천하의 건달이 밤마다 숨어서 들여다보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니. 단이는 섣불리 판단하는 대신 방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리고 차가운 부뚜막에 불을 지피며 속으로 조용히 되새겼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 기묘한 집안의 속사정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을 닫지 않으리라고 말이지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밤이었소이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단이는 날마다 찬물에 손을 담가 마당을 쓸고 깨진 옹기를 깁고 쓰러져 가는 집안을 조금씩 추슬렀어요. 막순 할멈은 허리가 성치 않아 거들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며 단이 곁을 맴돌았고 강치원은 여전히 해가 뜨면 나갔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더랍니다. 둘 사이에는 변변한 말 한마디 오간 적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건달한테 시집온 새댁이 살림까지 도맡아 한다더라. 그 말들이 단이의 귀에 고스란히 꽂혔지만 단이는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강치원의 모습과 자신이 눈여겨보는 그의 모습이 어딘가 달랐기 때문이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던 단이가 창호지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담장 밑 그늘진 곳에서 강치원이 누군가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더랍니다. 단이는 숨을 죽이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상대는 다름 아닌 며칠 전 오자수에게 남은 땅 문서를 몽땅 빼앗기고
통곡하던 늙은 농부였습니다. 강치원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보자기 하나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더니 아무 말 없이 지친 어깨를 한 번 토닥여주고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어요. 다니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더랍니다. 낮에는 온 고을에 손가락질을 받는 건달이, 밤에는 남몰래 궁핍한 이를 돕고 있다니. 도대체 어느 것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요? 어지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방으로 돌아온 다니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더랍니다. 다음 날 다니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막순 할멈이 장을 보러 나가고 강치원이 집을 나서자마자 사랑채 문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지난번에 언뜻 보았던 서책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다니는 눈을 크게 떴어요. 며칠 사이에 책상 위에 새로운 것들이 잔뜩 늘어나 있었더랍니다. 고을 지도로 보이는 두루마리, 그 위에 붉은 먹으로 표시된 길목들, 그리고 사람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들 아래에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수량이었어요. 셈의 밝은 단이었으나 그 숫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이것은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는 건달의 방에 있을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었더랍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다니는 혼비백산하여 종이들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방에서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지요. 돌아온 강치원은 여느 때처럼 술 냄새를 풍기며 다니 곁을 스쳐 지나가다 문득 멈춰 섰더랍니다. 그의 눈이 사랑채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다니의 얼굴을 한번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취기 어린 눈빛이 아니었어요. 서리빨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물음이 담겨 있었더랍니다. 네가 보았느냐고. 다니는 시선을 내리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옆으로 비켜섰어요. 강치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그날 밤 다니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긴 생각에 잠겼어요.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은 오자수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고울을 가득 채웠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재산을 통째로 삼키는 일도 비일비재했더랍니다.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다니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떨려왔지만 그 이유를 다니 자신도 아직은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치원의 방에 있던 그 이름들과 숫자들, 그리고 밤마다 몰래 백성을 돕는 저 사내. 혹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침 막순 할멈이 방문을 빼꼼 열고 들여다보았어요. 세아씨, 아직 안 주무십니까요? 어서 쉬셔야지요. 다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순 할멈이 문을 닫고 물러나자 다니는 다시 등잔불을 바라보았어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엉킨 채 폭풍 전야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더랍니다. 진실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떤 꽃을 피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오직 타들어가는 등잔불만이 그 밤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소이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고을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자수라는 자, 이 고을에 뿌리를 내린 지 오래되어 온 고을 백성의 등골을 빼먹는데 이미 이골이 난 위인이었어요. 곡간에 곡식이 있으면 트집을 잡아 빼앗고 땅이 기름지면 죄목을 만들어 빼앗아 버렸더랍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관아에 찾아가면 오히려 그 사람이 죄인이 되어 나오는 꼴이었으니 백성들은 그저 이를 악물고 숨을 죽일 뿐이었지요. 그 즈음 다니는
이 집안에 제법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허물어진 담벼락을 손보고 뒤란의 장독대를 정리했어요. 막순 할멈이 허리가 아파 끙끙댈 때면 등을 두드려주고 약초를 다려 올리기도 했더랍니다. 어느 날 아침 막순 할멈이 단이가 차려온 약사발을 받아들다 문득 중얼거렸어요. 마님, 이 늙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십니까요? 단이는 그 말에 그만 손이 멈췄더랍니다. 마님, 어느새 막순 할멈 입에서 새아씨가 마님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막순 할멈은 민망한 듯 손을 비볐어요. 아, 제가 말을 잘못. 아니에요, 할멈. 단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건드렸더랍니다. 비록 속임수로 들어온 집이었지만 이제 이곳은 단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자리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오자수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강치원의 집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부는 별것도 아니었더랍니다. 건달이 풍속을 어지럽힌다느니, 가산을 탕진하여 고을의 체면을 깎는다느니 하는 것들이었지요. 그러나 단이의 눈에는 훤히 보였어요. 오자수가 강치원의 집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땅과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마침내 관아에 아전을 시켜 포졸들을 앞세우고 들이닥친 것은 서리가 하얗게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무릎 꿇린 강치원 앞에서 아전이 문서를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놈, 사대부의 본분을 잊고 날마다 술과 노름에 빠져 고을의 풍기를 흐리니 그 죄를 어찌 다스릴꼬. 강치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들은 째째 혀를 찼어요. 단이는 군중 속에 섞여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오자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더랍니다. 어디서 건방진 핏줄이 흘렀는지 그 애비꼴을 제가 닮았구나. 그 애비라니. 강치원의 아버지를 안다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심상치 않은 원한이 담긴 눈빛으로 말이지요. 단이는 가슴 한켠이 묘하게 떨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포졸들이 강치원을 끌어내기 시작했고 구경꾼들은 뿔뿔이 흩어졌더랍니다. 그날 저녁 1시경이 지나 풀려난 강치원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관자놀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진 채였더랍니다. 단이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수건과 약초를 가져와 방문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더랍니다. 고맙소. 단이는 멈칫했어요. 여태껏 단 한 번도 없던 말이었더랍니다. 단이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그러나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두 글자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차갑고 냉담하기만 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맙소라는 말이 이상하리만치 오래 가슴에 남았더랍니다. 막순 할멈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님이 오신 뒤로 이 집에 온기가 도는 것 같다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단이는 등잔불 앞에 앉아 낮에 들었던 오자수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 애비 닮았다는 말, 그 눈빛 속에 담긴 묵은 원한, 강치원의 방에 쌓인 서책들과 암호 같은 글자들, 밤마다 담장을 넘어 사라지는 그 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더랍니다. 첫서리가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막순 할멈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고 단이는 홀로 등잔불 앞에 앉아 해진 두루마기를 꿰매고 있었어요. 강치원의 옷이었더랍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 없는 사내의 옷을 꿰매고 있자니 참으로 묘한 기분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대문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단이가 문을 열었을 때 강치원은 문설주에 기댄 채 서 있었더랍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옷자락이 찢어지고 관자놀이에 멍이 드는 것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옆구리를 감싸쥔 손 사이로 검붉은 피가 번져 있었더랍니다. 단이는 순간 숨이 떴어요. 그러나 곧 정신을 부여잡고 강치원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강치원은 잠깐 단이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몸을 맡겼어요. 평소라면 괜찮다며 뿌리쳤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력조차 없어 보였더랍니다. 단이는 재빨리 물을 데우고 약초를 꺼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골라 갈고 상처를 살피는데 강치원의 눈빛이 달라졌더랍니다. 멍하니 지켜보던 그가 나지막하게 물었어요. 양반댁 아씨가 어찌 직접 약초를 다루는 법을 아시오? 단이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더랍니다. 양반댁 아씨라면 이런 일은 몸종을 시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단이는 애써 태연한 척 손을 다시 움직이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 우연히 배운 것입니다. 강치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단이의 얼굴 위에 한참 머물렀더랍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단이는 그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상처를 싸맸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더랍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어색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그냥 함께 있어도 괜찮은 그런 침묵이었더랍니다. 한참 뒤 강치원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무섭지 않소. 이 집에 와서. 단이는 잠깐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며 대답했더랍니다. 무서운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답답합니다. 그 말에 강치원이 작게 웃었어요. 단이는 그 웃음을 처음 보았더랍니다. 냉담하고 무표정하기만 하던 얼굴에 피어난 작고 희미한 웃음이었지요. 순간 단이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만 애써 못 본 척 약초를 마저 갈았어요. 상처를 다 싸매고 나자 강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세를 졌소. 단이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려는데 강치원이 덧붙였어요. 이 집에 와서 고생이 많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말이었지요. 그러나 단이는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긴 말보다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더랍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단이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어요.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이상하게 온몸이 따뜻했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어요. 강치원이 돌아오면 단이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놓았고 강치원은 말없이 받아들었더랍니다. 어떤 날은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지요. 막순 할멈은 그 모습을 보며 혼자 흐뭇하게 웃었어요. 마님이 오신 뒤로 도련님 얼굴에 조금씩 사람 빛이 도네요. 그러나 강치원은 여전히 밤마다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이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더랍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걱정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밤 단이는 다 꿰맨 두루마기를 곱게 개어 사랑치의 문 앞에 올려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치원이 그것을 발견하고 한참 바라보더니 방 안으로 가져갔지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더랍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 한 올이 조심스레 이어지고 있었소이다. 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워지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오자수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그 끝을 몰랐어요. 이번에는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가진 농부 하나를 영모죄로 엮어 관아마당으로 끌고 온 것이었더랍니다. 죄라고는 좌수의 눈밖에 난 것뿐인데 삼족을 멸할 역적으로 둔갑해버린 것이지요. 포졸들의 몽둥이가
죄 없는 농부의 등을 내리치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거짓이 활개를 치는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었더랍니다. 다니도 군중 속에 섞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이 절로 떨려왔습니다. 억울한 농부의 울부짖음이 귀를 때렸고 오자수의 능글맞은 웃음이 눈에 밟혔더랍니다. 도대체 저 탐욕스러운 자를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다니가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군중 뒤편에서 나지막하지만 쇳소리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어라. 모든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어요. 거기에는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친 강치원이 서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첫설이 내리던 날 밤 상처를 싸매며 가까이서 보았던 그 눈빛, 서리빨 같은 기세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오좌수는 코웃음을 쳤지요. 저 고을의 건달 아니더냐. 내 놈이 감히 관아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느냐. 당장 저놈도 묶어라. 그러나 강치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오며 품속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올렸어요. 차가운 햇살 아래에 삼태국이 선명하게 새겨진 구리마패가 눈부시게 빛났더랍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시끄럽던 관아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어요. 포졸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렸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숨을 멈춘 채 강치원을 바라보았더랍니다. 천하의 건달이 나라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였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기막힌 노릇이란 말인가요? 강치원은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다니가 사랑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종이었어요. 거기에는 오좌수가 수년에 걸쳐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과 재물의 양이 날짜별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더랍니다. 밤마다 담장을 넘어 사라지던 강치원이 바로 저 장부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퍼런 멍을 달고 돌아오던 날들이, 찢어진 옷자락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더랍니다. 강치원의 목소리가 관아 전체를 울렸습니다. 어명이다. 백성의 피와 땀을 빼앗아 곡간을 채우고 임금의 눈과 귀를 속인 죄, 내 스스로 알리라. 당장 포박하라. 오좌수는 그제야 부들부들 떨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자가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 포승에 묶이는 광경을 보며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치원이 두루마리 끝자락을 가리키며 또 한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수년 전 이 고을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의 죄를 이제 벗긴다고. 오좌수가 자신의 비리를 고발한 이들을 역으로 죄인으로 만든 사건이 이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지요. 다니는 그 말을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 비리를 고발했다가 역적으로 몰린 이들, 장부 속에서 읽혀 내려가는 이름들 중 다니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더랍니다. 오래도록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어요.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다니의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소이다. 기나긴 어둠 끝에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한 그런 눈물이었더랍니다. 하늘도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잔뜩 끼어있던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 한 줄기가 관아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마패를 높이 든 강치원의 얼굴 위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다니의 얼굴 위로 똑같이 쏟아졌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었소이다. 오좌수가 포승에 묶여 끌려나간 뒤
고을은 한동안 들끓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이들에게는 땅 문서가 돌아갔고 곡간에 쌓인 곡식은 궁핍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어요. 아이들은 다시 들판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우물가에서는 한숨 대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더랍니다. 막순 할멈은 마당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런 날이 오는구먼요. 이런 날이. 그러나 다니마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장부가 낭독되던 그 순간부터 다니의 가슴 한켠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려 있었더랍니다. 장부 속에서 스쳐 지나간 그 이름, 오래도록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다니는 용기를 냈어요. 강치원이 사랑채에서 서책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다니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더랍니다. 강치원이 고개를 들자 다니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청했어요. 서방님이라는 말이 아직도 입에 붙지 않아 잠깐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더랍니다. 서방님, 오늘 낭독하신 장부를 한 번만 볼 수 있겠습니까? 강치원은 잠시 다니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두루마리 하나를 다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어요.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날짜들을 하나씩 짚어내려가던 다니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더랍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수년 전 오좌수의 비리를 관아에 고발했다가 오히려 영모죄로 몰려 처형된 선비의 이름이, 그것은 바로 다니의 아버지 이름이었더랍니다. 다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포졸들에게 끌려가던 날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영문도 모른 채 울기만 했던 어린 다니,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되어 집안이 풍비박산나던 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여종의 길을 택해야 했던 그 기구한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더랍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더랍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다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눈물의 이유를 설명하려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더랍니다.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던 거짓이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무겁게 짓눌렀지요. 다니는 장부를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방님께 사실을 고해야겠습니다. 강치원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더랍니다. 저는 배씨 집안 아씨가 아닙니다. 아씨 대신 가마에 오른 여종이었습니다. 아씨께서 혼인 전날 밤 야반도주를 하셨고 마님의 간청으로 제가 대신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서방님을 속인 죄로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다니는 고개를 숙인 채 강치원의 대답을 기다렸더랍니다.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쫓을 것인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강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니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더랍니다. 알고 있었소. 다니는 눈을 크게 떴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허나 양반댁 아씨가 손수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약초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보며 짐작했지요. 첫설이 내리던 날 밤에 확신했어. 다니는 할 말을 잃었더랍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지켜봐 왔다는 것, 알면서도 내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세차게 때렸어요. 그런데도 왜? 강치원은 잠시 침묵하다 낮게 대답했더랍니다. 당신이 이 집을 지켰기 때문이요. 그게 전부였어요.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말이었지만 다니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더랍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어요. 강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니 앞에 조용히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누명은 반드시 벗겨질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여종이 아니요. 단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더랍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여종으로 살아야 했던 기나긴 세월이,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벅찬 감정이 뒤엉켜 터져 나왔지요. 그날 밤 막순 할멈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눈이 침침해도 느낄 수 있었더랍니다. 저녁상을 물리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야 봄이 오려나 보네요. 고을은 오자수가 잡혀간 뒤 새로 부임한 현감 덕에 나날이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단이의 아버지 누명이 공식으로 벗겨졌다는 소식도 조정에서 내려왔더랍니다. 단이는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막순 할멈은 옆에서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아이고, 마님, 이제 다 됐습니다요. 강치원과 단이 사이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더랍니다. 말이 많아진 것도 아니었고 달라진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작게 웃는 것, 강치원이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단이가 등잔불을 켜두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가고 있었더랍니다. 막순 할멈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집에 드디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먼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단이는 마당을 쓸다 손이 멈췄더랍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는데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요. 거기에 채영아 씨가 서 있었더랍니다. 떠날 때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고 곱던 비단 옷은 때가 타 있었더랍니다. 그 뒤로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지요. 혼자였어요. 단이와 채영아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영아 씨는 잠깐 굳어 있다가 이내 단이 앞으로 성큼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높였더랍니다. 단아, 내가 돌아왔다. 이 혼인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마당에 찬바람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달려들어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비굴하게 물러서고 싶은 마음도 없었더랍니다. 그저 조용히 채영아 씨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막순 할멈은 부엌에서 달려나와 눈을 껌뻑거렸어요. 이게 누구십니까요?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채영아 씨는 막순 할멈을 밀쳐내듯 지나쳐 안채로 들어서려 했더랍니다. 그때였어요. 사랑채 문이 열리며 강치원이 나타났습니다. 채영아 씨는 강치원을 보자 표정을 바꾸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서방님, 저예요. 진짜 배씨 집안 채영이에요. 그날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저를 속이고 서방님 곁에 있었던 것이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치원은 채영아 씨를 한번 바라보더니 그 다음 단이를 바라보았더랍니다. 단이는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었지요. 강치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 전날 밤 도망친 것이 바로 당신이요. 채영아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기죽지 않고 대답했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나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은 제자리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강치원은 더 이상 채영아 씨를 보지 않았어요. 단이에게로 시선을 돌리더니 조용히 물었더랍니다. 당신은 어찌하겠소? 그 말에 단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치원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단이에게 선택을 맡기는 눈빛이었더랍니다. 단이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방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요. 강치원은 그 말에 작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채영아 씨를 향해 돌아섰더랍니다. 오늘은 먼 길을 왔을 테니 쉬어가시오.
허나 이 집의 안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어 채영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랍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따지려 했지만 강치원은 이미 사랑채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당에는 단이와 채영아 씨만 남았습니다. 채영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단이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더랍니다. 단아, 나 갈 곳이 없다. 그 사람이 날 버렸어. 단이는 가슴이 먹먹해졌더랍니다.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이 모습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함께 자라며 정을 나눈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지요. 단이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밤은 들어가 쉬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원망도 따짐도 없었더랍니다. 막순 할멈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면서도 고개를 저었지요. 마님은 참으로 속이 넓으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더랍니다. 채영아 씨가 이 집에 머무는 한 더 큰 풍파가 몰아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소이다. 채영아 씨가 들어온 뒤 며칠 동안 집 안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채영아 씨는 처음에는 조용히 지냈어요. 밥상을 받아들고 방 안에만 있었고 단이와 마주쳐도 눈을 피했더랍니다. 막순 할멈은 눈치를 보며 이 방 저 방을 오갔지요. 강치원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여느 때처럼 지냈지만 단이는 알 수 있었더랍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사흘째 되던 날 채영아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단이가 아침 일찍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채영아 씨가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더랍니다. 단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허나 이건 바로 잡아야 할 일이야. 네가 스스로 물러나면 내가 고을 사람들한테 네 정체를 밝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단이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잠깐 망설이다 그냥 말을 이었더랍니다. 아씨께서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채영아 씨의 얼굴이 굳었더랍니다. 평생 단이가 고개를 숙이던 모습만 보아왔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당황스러웠던 게지요. 채영아 씨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잊었느냐? 단이는 그제야 조용히 몸을 일으켜 채영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지도 굽히지도 않은 눈빛이었더랍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허나 저도 이제 제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사랑채 문이 열리며 강치원이 나타났더랍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언제부터 들었는지는 몰랐지만 그 눈빛만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지요. 강치원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막순 할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나왔고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채영아 씨는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깨물었더랍니다. 강치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께 밝혀야 할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제 아내 단이는 본래 여종이 아니요. 수년 전 탐관오리의 손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선비의 딸이요. 그 누명이 이제 벗겨졌으니 당당히 선비 집안의 딸로서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이어가야 마땅하오.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웅성거렸더랍니다. 강치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채영아 씨를 향해 돌아서며 말을 이었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겠소. 혼인 전날 밤 도망친 것은 배씨 집안 아시오. 단이는 그 빈자리를 목숨을 걸고 채운 것이오. 누가 진정 이 자리에 합당한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오. 채영아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더랍니다. 한참 만에 채영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번에는 억지도 때도 아닌 진짜 눈물이었더랍니다. 단아, 내가 잘못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단이는 한참 채영아 씨를 바라보았어요. 미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더랍니다. 허나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 가슴 안에 있었지요. 함께 자라며 나눈 밥상이, 추운 겨울 한 이불을 덮던 밤이, 그 긴 세월의 정이 미움보다 먼저였더랍니다. 단이는 천천히 채영아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손을 잡았더랍니다. 저도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씨 대신 가마에 오른 그날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씨가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요. 채영아 씨는 그만 엉엉 소리내어 울었더랍니다. 막순 할멈은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이 집에 봄이 왔구먼요. 진짜 봄이. 그날 이후 채영아 씨는 배씨 집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단이의 손을 꼭 쥐며 말했더랍니다. 잘 살거라, 단아.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더랍니다. 그리하여 단이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소이다.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내의 진정한 아내로서 억울한 이의 손을 잡아주고 궁핍한 이의 배를 채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였더랍니다. 세월이 흘러 고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강씨 집안 마당 한켠에는 어느새 산수유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더랍니다. 해마다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우는 그 나무를 고을 사람들은 그냥 산수유나무라 부르지 않았어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어사마님 산수유라 불렀지요. 어떤 겨울이 와도 굴하지 않고 향기를 피워 올리는 그 꽃처럼 단이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고을에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소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마에 오른 그 순간부터 단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아씨를 위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자신을 위하지 않았던 그 길이 결국 단이를 가장 빛나는 자리로 데려다 놓았더랍니다. 강치환도 마찬가지였지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향해 걸어간 그 산에 누군가는 그를 건달이라 불렀지만 정작 가장 외롭고 무거운 길을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누군가가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때가 되면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